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김철수입니다. 저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일본 특파원 생활을 했는데요.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전문기자가 해외 특파원하는 처음입니다. 저는 초고령 사회 일본의 성공과 실패를 취재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고령화 선배를 옆에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성공한 건 따라하고 실패한 건 따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당한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모든 이슈의 블랙홀인데요. 근데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고령화가 심각하게 우리 눈앞에 왔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지나가면 바로 고령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의 고령자 케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경험과 현장을 좀 펴가겠습니다. 자, 일본은 의자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디 가나 의자가 있습니다. 곳곳에 아주 고령자들이 많아서 이 엘리베이터에도 의자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병원에 엘리베이터에는 의자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택시를 타면은 등받이 쪽에 손잡이 있죠. 저걸 잡고 끙 하면서 내려가죠. 저희한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버스를 타면은 손잡이밖에 안 보입니다. 워낙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낙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엄청나게 설치해놨죠. 그리고 버스가 정차하고 하면 다들 일어나서 내리고, 그 다음에 다 타서 자리를 잡으면 버스가 출발합니다. 중간에 그 버스가 달리는 도중에 누가 움직이면은 운전기사가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왜 낙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래서 제가 이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그게 익숙해져서 서울에 와서 내린다 버스가 정차한 다음에 내리려고 했더니 버스가 떠나죠. 그래서 이게 서울 사람들은 아직 건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NHK에 대해 유명한 아침 체조 프로그램인데요. 보면은 항상 체조를 시간에 보면 항상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만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많고 휠체어 생활하는 고령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운동을 해라 이런 뜻에서 항상 체조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은 항상 가운데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일본의 유명한 노인들의 거래입니다. 노인들의 대학 하라주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다양한 노인 상품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노령만금 나온 날은 얘가 부쩍부쩍하죠. 여기 가면은 이런 추억의 상품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이런 지팡이 전문 가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보면 이렇게 아주 다양한 개성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은 되게 유명한 가수입니다. 남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65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은퇴하고 나서 또 사회적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이제 상황이 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자기 개성을 마음대로 이제 하는 거.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사회적 눈치를 봐. 하면서 이렇게 자기 개성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70세에 문인이 되고 80세에 화가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령사회라는 게 건강만 허락이 된다면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수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추억의 상품, 옛날 팝송을 들려주는 바들이 굉장히 많죠. 캔터스라고요. 나중에 도쿄에 갈 수 있을 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틀즈나 엘비스 프레슬리 이런 노래들을 들을 수가 있죠. 배리어 프리고 다양한 자동차들이 배리어 프리, 고령자들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차들이 다 개발되어 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어르신들 한번 태우는데 5분, 내리는데 5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버튼 누르면 바로 태우고 버튼 누르면 바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담처럼 앞으로 수소차, 전기차 얘기하는데 앞으로 미래는 일본 차다. 왜? 이런 고령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고령자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은 정말 일본 차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오른손으로 연 화장실, 왼손으로 연 화장실인데 그거는 이제 그만큼 편마비 환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화장실문을 해놨죠. 그만큼 또 일본은 엄청 이렇게 디테일이 강한 나라라고 또 볼 수 있죠. 곳곳에 어디 가나 근육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초고령사의 근육을 시키는 이게 이 근육이 어떻게 보면 초고령사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곳곳에 근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운동을 시키는 거죠. 근육 운동. 그래서 뭐 근육 적응, 근육 장고 뭐 이런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게 이 초고령사에는 근육이 대세구나. 그래서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캠페인을 조선일보에서 재작년에 엄청나게 세게 했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요즘에는 그래서 많은 근육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 얘기를 하면은 일본은 지금 30%인데요. 65세 이상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15%니까 딱 우리보다 딱 2배죠. 그럼 일본이 15%인 적은 언제냐? 그건 1999년도입니다. 즉 일본은 20년 전에 15%였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17년 후면 일본이랑 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거의 40년에 걸칠 고령화를 우리는 일본도 빠르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20년 만에 겪어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이 지금 15%고 20%가 2004년 5년이었거든요. 이때부터 엄청나게 고령화에 대한 의료 제도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20% 이때가 되는 기간이 2008년, 2025년, 약 5년 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아주 실감나게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죠. 일본의 인구 분포를 보면은 이 짙은 파란색이 75세 이상인데 65에서 74세보다 75세 이상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즉 초고령자가 더 많아졌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이분들은 아직 청년이에요. 청년. 이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도시로 온다는 거죠. 지방은 소멸이에요. 다 도시가 일본 전체 인구는 줄지만 6개의 대도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로 사람들이 다 온다. 고령화의 핵심은 75세 이상이고 다 도시로 온다. 그리고 돌볼 사람이 없다. 3분의 1은 다 혼자 살거나 노 부부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고령화의 핵심은 초고령자가 많다, 도시에 다 온다, 그다음에 돌볼 사람이 없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일본의 유명한 되게 그래프인데요. 이게 어떻게 늙어가는지를 본 그래프입니다. 남자를 본 거죠. 20년 동안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90세 보니까 10명 중에 1명은 팔팔해요. 이런 분들이 막 그 남산 올라다니고 그 에베레스트 하이킹 하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이 자꾸 텔레비에 나오니까 다들 그런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약 10명 중에 7명은 60, 70대 초반부터 노쇠해지게 돼서 90대는 제로가 됩니다. 바닥을 쳐 누워있는 거죠. 아니 자립도 제로가 돼서 돌봄이 필요하고 누워있거나 돌봄이 필요하거나 요양원에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명은 60대 중반부터 완전히 노쇠해지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떻게 되냐? 여자는 90세가 됐을 때 남산 뛰어다니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팔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은 천천히 노쇠해지고 90세가 되더라도 자립도가 제로가 되지는 않아요. 즉 이런 분들은 동네를 그래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도쿄에 오면 동네를 돌아다니는 90세 이상의 분들은 되게 할머니들이죠. 그리고 남자와 달리 10명 중에 1명, 남자는 2명이었는데 1명이 60대 중반부터 노쇠해져서 요양원이나 이런 데를 가게 되죠. 그래서 이 100세 넘어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약 7만 명을 넘어섰죠. 근데 계속 늘어나는 걸 보면은 다 여성들입니다. 남자는 거의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약 100세가 남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남녀 분포를 보면은 이 분포대로 다 어딘가에 가 있습니다.
즉 이런 분들은 요양원에 가 있고요. 이런 분들은 종합병원을 들락날락 거립니다. 왜? 노쇠가 막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자 한 분은 남산에 가 있고요. 그 여성분들은 그래도 좀 돌아다니는 거죠. 물론 이게 우리나라랑 같을 거냐? 뭐 거의 생활 환경이나 유전자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을 거라고 보는데 일본이건 한국이건 계속 조금씩 젊어지거든요. 체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유지를 하되 이게 약간 오른쪽으로 시프팅 되지 않을까. 즉 지금 70대 중반, 70대 중반에 노쇠해지기 시작하는데 약간 70대 후반에부터 노쇠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은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곡선은 거의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이제 노인병원들을 주로 보면은 노인 전문으로 보는 병원들 보면은 이렇게 되게 그 스태프들의 분포가 노인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분비내과,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메이저가 되고요. 치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치과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그널들이 굉장히 심플하죠. 고령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기자 명단도 3명, 그 다음 배력, 휠체어 타고 오니까 이런 선반대에다 이렇게 해놓고요. 입원 환자 평균 나이가 80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병원 평균 나이가 약 65세에서 60대 후반인데 점점 고령화되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50% 응급실을 통해서 오는데 이게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즉 나이 드신 분들은 원래 갖고 있던 지병이 악화됐다가 응급실에 와서 입원해서 좋아져서 태어나고 사실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즉 병원을 계속 살다가 세상을 끝내는 거죠. 그 다음에 40% 당뇨병, 이거 우리나라도 비쌀 겁니다. 일본도 전후 세대가 당뇨병이 많고요. 20%가 입원한 지 20%가 치매입니다. 즉 다른 병으로 입원했어도 기본적으로 치매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의 문제가 이제 롱 호스피탈 스테이로 가지고 뭐 75세 위암 환자 수술은 열흘이면 일주일이면 태어나는데 85세는 막 열흘 15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 입원해서 스테이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 병원들 그래서 디스차지 플랜 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즉 어떻게 빨리 적시에 퇴원을 시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디스차지 팀을 꾸려서 입원하는 날부터 당신 며칠부터 태어날 거다. 어떤 플랜을 갖고 태어날 거다. 그래서 퇴원 어디로 할 거냐, 집으로 할 거냐, 요양원으로 할 거냐 다 조사를 하고요. 누가 돌볼 사람이 있느냐 조사하고 만약에 집으로 간다면 집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갖고 집을 살 수 있는지 없다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머전시로 고치기도 하고 막 집 고치는 회사들이 굉장히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구청이랑 연계돼서 이 사람이 이게 대상이다, 급여 대상이다 그러면 막 집 고치는 트럭이 막 가서 그냥 집을 막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막 고치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이제 폴리파마시입니다. 약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기본적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약을 먹는데 잠 안 온다, 변비다, 어지럽다, 식욕, 소변 자주 나온다. 계속 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게 80세면은 벌써 6개 성분 이상을 6개 다른 성분의 약을 먹는 분이 40%예요. 그리고 10가지를 먹는 사람도 약 15%입니다. 그래서 폴리파마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폴리파마시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6개 이상을 먹는 사람을 다 내려서 의사들이 그 약을 이걸 빼자 저걸 빼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약을 20%를 줄여주면 건강보험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약을 좀 줄여주는 그런 격려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활성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느낀 거는 선라이트인데요. 이게 굉장히 고령자에선 중요한 햇빛을 충분히 주는 그래야 이 서카디안 리듬이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부터 오전부터 햇빛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졸리고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고령자들이 있는 곳에는 굉장히 밝습니다. 우리나라 병원보다 일본 병원은 훨씬 더 밝고요. 외래도 밝고 낙상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을 줘서 항상 빛이 들어오게 하고 이 병원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왜 그런 것 같더니 여기 병실을 이렇게 방사형으로 배치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4인실인데 각자 하나씩 창을 주는 거죠. 햇빛을 주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만약에 우리 같은 사회실이라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회실 안쪽 사람은 햇빛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접빛 유리로 해서 그나마 그래도 햇빛이 좀 들어가게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머리맡을 터줍니다. 그래서 햇빛이 머리맡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농담으로 우리나라 병원 원장님들한테 햇빛료를 받아라. 창 쪽에 계신 환자들은 훨씬 더 회복이 빠릅니다. 회복이 빠르고 수술하고 나서도 빨리 퇴원해요. 그러니까 햇빛료를 비급여로 받는 게 중요하다. 이거 봉이 김선달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우리나라에 없는 게 이제 이 노쇠, 프레이루 가이레라 가지고 이제 노쇠 클릭이 있죠. 이거 질병을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걷느냐, 잘 삼키느냐, 잘 말하느냐를 평가해서 그것을 개선시키는 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쇠 클릭이 있다. 거기서 이런 운동도 시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노쇠 예방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제가 느낀 건데 이게 보면은 그 특이하게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엄청 넘어집니다. 낙성사와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에 아예 지키고 있어요. 직원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툭 넘어지면은 할머니도 넘어지면 거기다 휘머 프랙처 오고 막 이러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병원의 에스컬레이터 속도는 거의 슬로피 천천히 가죠. 그다음에 이렇게 노현내과란 말을 안 쓰고 고령진료과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건망증 클리닉이라고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치매 환자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간판은 건망증 클리닉. 그래서 뭔가 좀 그 고령자들을 이렇게 친화적이고 혐오하지 않도록 용어들을 잘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급성기병원에서 이제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재활병원으로 옮기는데 약 10에서 12일 후면은 다 재활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와, 우리나라 같으면 대학병원에 더 있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잘 가냐 했더니 그거는 하나의 수가에 의한 그 원리로 가는 겁니다. 즉, 급성기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이런 재활수가를 20분짜리 2개밖에 안 주는데 건강보험으로. 근데 이런 재활병원은 9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3시간 동안 재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건강보험으로.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빨리 가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대개 10에서 12일 정도는 재활병원으로 다 옮겨갑니다. 여기서는 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 자기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게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빨리 일상생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서의 의료의 가장 큰 목표는 그 사람이 자립해서 일상생활을 하라. 돌봄 없이 혼자서 하면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밥을 병실에 갖다 주지 않습니다. 밥은 꼭 나와서 먹어야 돼요. 이렇게 식당에 병원실에 나와서 그게 일상생활이다 이거죠.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는 이렇게 집 같은 데서 한번 2박 3일 생활하고 위해서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빨래는 넣는지 냉장고에 물건을 꺼내는지 조리는 하는지를 평가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더 재활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횡단보도를 25초 내에 걷는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목욕탕 같은 데 올라갈 수 있는지를 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 구조를 맞춰줘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의료 서비스, 병원에서 하는 의료 서비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면은 커뮤니티 케어, 지역 포괄 케어가 시작됩니다. 이 지역 포괄 케어의 핵심은 방문 진료. 그래서 한 해에 약 1,200만 건의 방문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고령자가 이제 뇌졸중 환자인데요. 그 뇌졸중 환자한테 이제 의사가 가서 2주에 한 번씩 가서 어떻게 잘 지내는지, 욕창은 없는지 잘 케어하고 약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병원에 와서 입원했을 때는 약 500만 원이 드는데 저렇게 의사가 가서 일주일에 한 달에 3번 정도 가서 하면 약 166만 원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방문 진료가 더 나은 거죠. 그리고 환자도 해피하고요. 그래서 많은 방문 진료를 의원들이 합니다. 의원들의 약 22%가 뭐 자기는 3곳만 하겠다. 나는 10곳만 하겠다. 나는 뭐 한 곳만 하겠다. 나는 월수금은 방문 진료만 하겠다. 아니면 나는 뭐 오후는 다 방문 진료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나름의 방문 진료를 합니다. 그 방문 진료만 하는 의원들도 생겼어요. 아예 그냥 클리닉은 안 하고 방문 진료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기사랑 운전기사랑 여기 보조원이랑 3시 3일 1조가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돌아다닙니다. 10집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진료를 하고 프리 처방전을 나눠주죠. 그래서 처음에 일본 의사도 반대를 했지만 이제 이게 점점 고령자 비율이 약 23%, 4% 올라가면은 외래 환자가 줍니다.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환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동. 그래서 이게 가야겠구나라고 그래서 대전환을 하죠. 그래서 방문 진료하는 전문 의원들이 급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유쇼과에는 유쇼과에 의료재단은 방문 진료만 전문을 하는 데인데요. 의사가 60명이요. 그래서 24시간 뭐 응급 방문도 하고요. 이 관리하는 환자가 4,600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산병원에 입원 환자가 2,700명인데 입원 아산병원보다 훨씬 넘죠. 그러니까 물론 다 서포티브 케어라서 그렇게 크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빨간 게 방문 진료하는 의원이고요. 도쿄 시내 지도인데요. 녹색이 이 방문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알죠. 이 지도가 앞으로 2035년 관악구의 지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문 진료가 대세입니다. 거동 불편자가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방문 치과 그래서 막 같이 이동서 아주 방문 시간 칫솔 쫙 하고 시원하게 하고요. 점점 방문 진료가 진화합니다. 치과 선생님들이 가서 막 틀니도 다 하고 충치도 고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다 할 수 있어요. 온갖 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내시경도 갖고 와가지고 할머니 삼키는 거 할머니 삼켜보세요 하고 이제 막 여기 에피글로티스 펑션을 얼마나 잘하는지 다 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물 먹여보고 그다음에 빵 먹여보고 해서 할머니가 어느 정도 마실 수 있다. 그러면 그 할머니의 능력, 삼킴 능력에 따라서 그 점도의 물을 처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는 걸쭉한 물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걸쭉한 물이 택배로 한 달치 물이 이 할머니한테 가는 겁니다. 그럼 그 할머니는 이 걸쭉한 물만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방문 진료가 엄청나게 대세죠. 이 하나는 치과 의사, 여기 치과 의사고 치의선생인데 가서 너무 열심히 하길래 당신들은 천사다. 한 장 딱 찍어줬어요.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이거는 신장내과인데 유미노 클리닉이라고 카디올로지인데 여기도 아주 뭐랄까요? 크게 인기를 끌고 있죠. 신부전 환자가 퇴원을 하면 신부전 집에 가다가 모니터링 장치를 다 설치합니다. 모니터링 장치를 하고 이 환자가 좀 나빠졌다. 좀 하면 의사가 갑니다. 의사가 가서 에코 다 볼 수 있고요. 다 온갖 검사 다 할 수 있습니다. 체열도 할 수 있고 에코도 다 보고 그다음에 뭐 주사도 놓고 다 합니다. 그랬더니 제 입원율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랬더니 방문내과, 방문순환기, 방문재활, 방문신경과, 방문정신과, 방문정형외과, 방문피부과, 방문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의사는 어떻게 구하냐? 젊은 의사들은 매일 출근하는 거 싫어합니다.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방문 스케줄에 따라서 월, 수, 목만 갈래. 아니면 난 이번 주말만 제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들을 주로 약 30대 후반 이런 사람들 많이 구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가가 좋아요. 카디올로지 같은 경우는 한 번 방문하면 30만 원. 그다음에 일반 진료 아까 말한 방문 진료는 약 한 번 가면 평균적으로 보통 3번 가는데 전체 비용으로 치면 3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한 환자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으니까요. 그러면 3번 정도 가거든요. 응급 진료까지 해서 3번 정도 가고 리포트 내고 보호자들이랑 컨퍼런스 한번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하면 한 번 할 때 25만 원이요. 할 만하죠. 그다음에 병원도 아니고 집도 아닌 중간 시설이 많이 늘어납니다. 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병원에 있기에는 과하고 집에 있기에는 불안하다. 이런 환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도 경증과 중증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룹 홈으로 가고요. 이렇게 9명이 같이 지내는 홈으로 가고 일반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하기 좀 애매한 환자들은 이런 집에 있는 집 동네에 있는 소규모 다기능 주택이라고 해서 여기 와서 물리치료도 받고 목욕 같은 거 해결하고 바로 집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는 간호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동이 불편한데 씻을 수가 없어요. 이런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고 여러 가지 케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5,400곳이니까 동네마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동네마다 있다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노인 보호시설. 여기 약간 간단하게 입원해서 처치할 수 있는 것. 즉
여기는 낮에만 의사가 있습니다. 밤에는 이제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이제 살짝 한 달 입원하고 좀 좋아지면 또 집에 갔고 폐렴 살짝 입원하면 또 좋아지고 뭐 부모가 그러니까 가족 자식들이 뭐 어디 동남아 여행 간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입원시키고 이런 데 쓰고 있는 그러니까 중간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어울림입니다. 어울림. 제가 이제 그 일본에 가서 처음 크게 깨달은 건데 이게 고령자들은 굉장히 고립되고 소외되면서 노쇠되는. 그래서 일본에서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노쇠돼서 고립되는 게 아니라 고립되고 나서 노쇠되는. 그걸 깨닫고 어떻게든 어울리게 하자. 그래가지고 어떤 사롱 같은 걸 만들고 고령자 클럽을 만들고 노령 카페를 만들고 해서 어울리게 하는 겁니다. 돈 지원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쇠돼서 고립되는 게 아니라 고립되니까 노쇠해져서 어떻게든 어울리게 하는 이런 게 일본에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 의료라는 것이 이제 의료의 목표가 완치해서 기능부죠. 그러니까 질병과 동행하는 치료입니다. 일단 병이 나는 것보다 일상생활을 자기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최소한의 돌봄고 그러면 감사한 거죠. 그다음에 의료와 복지가 통합되는 하나의 연결돼서 그 지역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의료 중심 축이 이제는 병원에서 와라가 아니라 이제 가는 거예요. 지역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사회 전체가 배려 프리해야 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들도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이게 그 사회가 워킹이 됩니다. 그 사회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배려 프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 혐오나 폄하가 있으면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령 친화적 세대 간에 좀 섞이고 고령자를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문화적 인식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자, 한국이 준비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일단 방문 진료 슬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대세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중간 시설을 이제 우린 제로인데 늘려야겠죠. 어울림 이런 걸 어떻게 인프라를 잘 깔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잘 어울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지만 우리나라의 어울림은 연구 중심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뭐 직장 동료. 근데 75세 넘어가면 연고 중심에 어울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85세 어려워요. 그거는 바로 멀리 있는 아들보다 옆에 있는 이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울림을 지역 중심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이제 케어 매니저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의료복지가 섞이면은 이 사람 어디에 보내고 목욕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를 어레인지해줄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케어 매니저.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감독 인력은 택도 없습니다. 외국인 교육인 개방해야 됩니다. 그 보수적인 일본이 하루에 1년에 30만 원씩 수입했어요. 외국인을 수입합니다. 우리 배려 프리 훨씬 더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고령사의 3대 목표는 어떻게든 최대한 늦게까지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액티브 에이징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섞이고 어울리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 끝까지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에이징 인플레이스.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전체적인 의료 복지 인프라를 바꿔나가는 것이 앞으로 초고령 사회의 제일 큰 목표다. 우리도 이제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은 많습니다. 할 일은 많고 앞으로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갑갑합니다. 갑갑하지만 한국 사람 특유의 그 다이나미즘 닥치면 또 잘하는 준비는 안 하지만 또 닥치면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그 액티브 에이징하고 소셜 파티시페이션하고 에이징 인플레이스를 위해서 우리 의료복지 인프라를 바꿔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